발표를 준비해 주신 손아정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모시겠습니다. 음소거 할게요, 전체.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손아정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제품 소개 준비하려고 했을 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떤 제품이 우리 몸에서 기초 역할을 할까? 우리 몸은 어디 한 곳 소중하지 않은 데가 없지만 그래도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기능은 어딜까 생각하고 찾아봤어요.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 파인자임과 비타민C입니다. 이 두 제품 소개하기 전 우리 몸속 이 기능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먼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 집안을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몸속 집안 역할을 하는 이 기능은 어디일까요? 바로 소장입니다. 우리가 장 하면 대장이잖아요. 소장은 있다는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지 소장이 중요하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몸에서 가장 소외받는 장기 중 하나가 소장입니다. 흔히 속이 더부룩할 때 소화가 안 된다라고 말하며 위를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PPT 좀 볼게요. 입에서 항문까지 총 9m 중 7m를 차지하는 가장 긴 소화기관이 소장입니다. 이 긴 소장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소장은 폭이 2.5cm 정도의 작은 관으로 꼬불꼬불하게 꼬여서 배 안에 가득 차 있으며 위를 통과하는 음식물을 받아들여 분해 흡수한 후 그 찌꺼기를 대장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소장은 크게 12지장, 공장, 회장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그중 12지장은 위와 연결된 C자 모양을 하고 있으며 길이는 약 25에서 30cm 됩니다. 12지장 중간쯤에는 담즙과 췌장액이 흘러나오는 배출구가 있어요. 이곳을 통해 하루 약 3리터가량의 췌장액이 분비됩니다. 췌장액은 pH 8.0 이상 약알칼리성으로 위를 통과한 내용물 속에 산성분을 중화시켜주고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과 함께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소화기관에서 소화효소를 이용해 음식을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일을 화학적 소화라고 해요. 화학적 소화를 담당하는 소화효소는 각 소화기관에서 나오는 소화액에 들어있습니다. 또한 12지장은 여러 호르몬 분비를 통해 담즙, 췌장액, 장액 등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지며 음식 속 지방의 분해를 돕고 췌장액과 장액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모두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효소를 가지고 있으며 위산을 중화하여 장을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화효소들에 의해 분해되는 영양분들은 공장과 회장의 육모에 흡수되어 우리 몸의 에너지가 됩니다. 소장 내면의 점막에는 윤상으로 뻗어 있는 수많은 주름이 있고 주름의 표면에는 육모라고 하는 길이 0.5에서 1mm 되는 흡수를 잘 할 수 있는 특수한 구조물이 발달되어 있어요. 윤상의 주름은 12지장과 공장에는 많으나 회장에는 적습니다. 소장의 벽에 나 있는 육모를 전자현미경으로 2000배 이상 확대해 보면 육모 하나에 1000개나 되는 미세 육모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미세 육모는 아주 작은 털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흡수를 하기 위해 소장 벽이 영양소와 접촉해요. 그래야 세포 내로 영양소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세 육모는 영양분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표면적을 넓혀주는 역할을 해요. 육모와 미세 육모가 없을 때의 소장의 표면적에 비해 육모와 미세 육모를 모두 펼쳤을 때의 표면적은
약 60배나 더 넓어지며 거의 테니스장의 너비에 맞먹는다고 해요. 엄청나게 넓은 거죠. 위를 통과한 음식은 소장으로 들어가며 위벽의 수축 작용을 통해 음식물이 물리적으로 부서지기도 하고 위에서 여러 가지 소화 효소가 분비되어 화학적으로 분해되기도 하지만 위를 통과할 때까지 일어나는 소화는 전체 소화의 반이 채되지 않습니다. 즉 위보다 소장에서 소화되는 정도가 더 크다는 뜻입니다. 소장은 위에서 완전히 소화되지 못한 음식을 완전히 소화하는 것과 이렇게 소화된 음식으로부터 생겨난 영양소를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는 대장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소장 근육층의 연동운동과 분절운동을 통해 이동합니다. 십이지장의 길이가 아주 짧은 데다 연동운동이 잘 일어나지 않으므로 음식물은 쉽게 십이지장을 빠져나가요. 그러므로 흡수가 일어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창자벽의 모양도 흡수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흡수 과정의 약 90%는 소장에서 일어나고 약 10%만이 대장에서 일어납니다. 소장에서 일어나는 흡수의 대부분은 공장에서 일어나므로 공장은 흡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 할 수 있어요. 위가 제 역할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도 그만큼 잘 되지 않고 흡수율 또한 떨어지겠죠. 공장은 음식물의 소화, 흡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공장 길이 약 2.5m로 소장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공장을 지나면서 소화효소와 담즙의 작용을 통해 탄수화물은 단당류,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그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됩니다. 특히 공장의 점막에는 주름이 아주 많고 털 모양의 육모가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어 흡수 면적이 매우 넓은데요. 가장 작은 단위로 분해된 영양소는 대부분 공장의 육모를 통해 흡수되며 흡수된 영양소는 림프관과 모세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공급됩니다. 공장의 마지막 부분인 회장은 돌기 모양을 닮았다 하여 돌창자라고도 해요. 소장에서 가장 긴 끝부분으로 공장 끝에 연결돼 맹장과 연결됩니다. 회장은 공장보다 주름이 적고 장벽이 얇습니다. 회장에서 흡수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비타민 B12와 담즙 산염을 재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장이 끝나는 곳에 위치한 회장 맹장 판막은 내용물이 대장으로 이동하도록 돕고 대장의 내용물이 소장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해요. 이처럼 음식물이 십이지장을 거쳐 공장, 회장을 지나기까지는 보통 3시간에서 6시간이 소요됩니다. 우리 몸의 세포 중 살아있는 동안 세포 분열을 통해 스스로 개수를 분리하는 것을 줄기세포라고 해요. 이러한 줄기세포 덕분에 우리 몸은 새로 피를 만들고 상처난 곳에는 새 피부가 돋아납니다. 소장의 육모 아래에도 줄기세포가 있어서 약 11시간을 주기로 새로운 육모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생긴 세포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낡은 세포는 육모 꼭대기로 점점 밀려나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죠. 이런 과정을 통해 소장은 늘 건강한 육모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소장의 회장에는 림프절이 있는데 이 림프절은 면역세포를 교육하고 저장하는 곳으로 우리 몸에 800개 정도 분포되어 있는데 회장에 가장 많은 림프절이 모여 있어요. 즉 면역세포의 70%가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에 이상 증상이 있으면 모든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소장은 또 대장으로 보낸 면역 군대를 생성합니다. 소장의 역할은 몸속 독소 및 노폐물을 제거하는 해독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장이 건강하면 신진대사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만 소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 장애가 생기고 체내 독소를 축적합니다. 축적된 영양소는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소장이 문제가 생기면 위도 안 좋아지고 대장도 안 좋아지고 우리 몸 각 기능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소장 질환은 위험성에 비해 사전 검사나 예방법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소장은 길이가 매우 길고 복강 내에 고정되지 않은 장기이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가 쉽지 않아요. 최근에는 알약 형태의 캡슐 내시경법과 풍선 내시경 검사법이 개발되어 소장 질환 진단과 치료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사유를 알 수 없는 체중 감소나 내시경을 통해 원인을 찾을 수 없는 혈변 등의 이상 증상이 있거나 가족성 용종성 크론병 등과 같은 질환력이 있다면 소장 질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타임자임과 비타민C가 소장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먼저 파임자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임자임은 무엇일까요? 파임자임은 효소죠. 효소란 무엇일까요? 효소는 각종 화학 반응에서 자신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반응 속도를 빠르게 촉진하는 단백질입니다. 효소는 생명의 불꽃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몸의 모든 신진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식습관으로 체내에 효소가 부족할 경우 소화나 대사작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이 움직이려면 세포는 화학 반응을 해야 하는데 효소는 화학 반응의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또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을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식사를 하시면 밥, 국, 반찬 등을 통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을 섭취하는데요. 이때 영양소들은 분자의 질량이 커서 세포 내로 직접적인 흡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분자량이 작은 상태로 변환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효소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을 작게 분해시켜줍니다. 또한 작게 분해된 것들이 다시 필요한 곳에 가서 재합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렇게 다시 크게 만들어주는 것도 효소가 합니다. 즉 효소는 영양소들을 작게 분해해서 세포 내에 쉽게 흡수하도록 도와주고 필요할 때는 영양소들을 다시 커지게 하는 역할을 해요. 이런 작용이 없으면 영양소의 흡수와 신체 기관의 생성 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효소는 생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효소를 크게 체내 효소와 체외 효소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체내 효소 중에는 신진대사를 유지하게 하는 대사효소와 영양소를 획득하기 위한 음식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있습니다. 체내 효소는 체내에서 합성되어 만들어지는 특정 효소로 잠재효소라고도 합니다. 체외 효소는 음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효소로부터 얻어지기 때문에 식품효소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효소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체내 효소의 소화효소의 아밀라제는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프로테아제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며 리파제는 지방을 지방산으로 분해합니다. 다음 체내 효소인 대사효소는 소장에서 소화 흡수된 영양분을 세포에서 항상 최고의 상태로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효소로 소화효소와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혈액을 만들거나 심장을 움직이거나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이 되고 피부와 근육, 뼈 등을 만들며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작동 구조를 만들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며 노폐물의 배설을 받는 등 모든 생명 활동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대사효소입니다.
대사효소의 주요 기능은 신진대사 촉진으로 흡수된 영양분을 세포에 전달하여 효과적으로 작동시키며 자연치유 강화로 몸의 나쁜 부분을 개선하고 질병을 치료합니다. 유해 물질이 제거는 독소를 빼서 땀이나 소변으로 배설하며 면역력을 향상하고 질병 및 감염 또한 이물질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킵니다. 혈액 정화 작용으로 혈액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게 하고 지방의 분해로 체내 여분의 지방을 분해해서 배출시킵니다. 체외 효소인 식품 효소는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효소로 음식을 먹을 때 유입되는 효소입니다. 소화 효소와 마찬가지로 소화 기능을 하는 효소입니다. 효소는 우리 인체 내에 벌어지는 모든 활동에 관여하는데요. 효소가 없으면 체내에 영양소나 비타민이 아무리 풍부해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장내 음식물을 분해하고 영양분이 체내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소화 효소가 부족할 경우 소화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식욕 억제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해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음식을 섭취하게 함으로써 비만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효소는 나이가 들수록 전체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노인들 가운데 소화 기능 장애나 활력 저하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표를 보면 20대 효소가 60%, 40대는 40%, 60대는 20%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노화는 우리 몸에서 효소가 감소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사효소, 소화효소, 이 두 효소가 균형을 잘 맞추고 잘 활동할 때 우리 몸의 균형도 잘 맞다는 겁니다. 생명대사 작용에는 소화효소, 대사효소, 호르몬 3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 요소는 물고 물리는 관계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소화효소 부족은 숙명과도 같습니다. 재배, 생산, 가공 단계에서 효소를 잃은 음식이 너무 많기 때문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또 과식, 속식과 같은 식사법은 필연적으로 우리 몸의 한정된 효소의 결핍을 초래해 생명대사 활동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빨리 식사를 하게 되면 소화효소가 분비될 시간이 없어 체력이 떨어져요. 체력이 떨어지다 보면 효소는 체력을 보충하는 데 다 쓰이다 보니 효소를 만들어낼 여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과식과 속식을 한꺼번에 한다면 우리 몸의 소화효소는 도저히 이를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과식과 속식을 막으려면 적당히 먹고 꼭꼭 씹어 먹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소화효소가 부족해지면 대사효소가 소화효소를 도우러 가요. 대사효소는 대사작용에 작용되어야 하는데 소화효소가 부족해지고 소화효소가 자기 일을 잘 못해서 도와줘 하면 어쩔 수 없이 대사효소가 도우러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사효소 또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니 호르몬에게 손을 내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호르몬은 결핍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건강한 상태이고 생활 습관이 잘 잡혀 있고 몸의 신진대사 작용이 잘 되면 서로 도와줘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성적인 스트레스, 건강 관리가 안 되고 몸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노화 현상 등 여러 가지 질병들을 막는데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호르몬 역시 나이가 들면 점점 부족해지기 때문에 설상가상으로 더욱더 심한 결핍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 호르몬을 보면 10대에서 20대 최고치를 찍었다가 매 10년마다 14.4% 감소합니다. 60대는 20대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인슐린 호르몬도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 36%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몬은 누구를 도와주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소화 효소를 잘 분비되게 해서 호르몬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건강한 신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화 효소가 부족해지면 대사 효소가 소화 효소를 채우게 되고 대사 효소의 빈자리를 호르몬이 채우다 보니까 호르몬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호르몬이 부족한 현상을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현상입니다. 소화 효소가 부족하면 소화기 질환, 체중 감소, 근육 결핍, 마른 비만, 피부 아르레기, 만성염증, 복부 팽만과 가스, 복통, 만성 피로와 무기력, 비타민과 영양소 결핍으로 인한 탈모, 피부 탄력 감소, 손톱 부러짐 등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소화 효소가 결핍되어 있거나 부족한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불량이 생깁니다. 소화불량 증세가 심하면 호르몬 노화를 앞당기면서 노화 현상이 생깁니다.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뇨가 생기게 되죠. 이처럼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기계 질병을 발생시켜요. 위염, 위식도 질환, 위궤양, 장염 등 증상들이 생깁니다. 소화 기능은 영양분을 분해, 흡수, 배설하는 작용을 하는데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 못하면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어떤 부분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소화 기능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부 소화가 안 되면 하부 소화가 안 되고 하부 소화가 안 되면 상부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와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감소되는 거죠. 소화불량의 가장 큰 원인은 위산과 소화효소 부족입니다. 위산이 부족한데 위험으로 생각하고 위험약을 계속 먹으면 위산이 더 분비가 안 되고 위산이 부족하면 소화가 안 됩니다. 위산의 역할은 음식물을 분해하고 살균하는 작용을 해요. 또 소화효소가 부족하면 속쓰림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위산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데요. 소화효소가 부족하면 소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위산이 많이 생기는 것, 많이 분비됩니다. 많은 양의 음식을 빨리 소화시키려고 위산이 많이 분비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생깁니다. 따라서 속이 쓰리신 분들은 위험약을 장시간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화효소를 잘 분비되게 하든지 위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복합효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위험약을 장기간 복용한 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화효소는 또 유산균의 마중물입니다. 즉 소화효소는 유산균을 살리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상부 위장관에서 소화효소가 잘 분비돼야 대장에서 유산균이 번성합니다. 소화효소를 풍부하게 생성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몸 장내 환경을 원활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소가 생명에 중요한 단백질인 만큼 파괴되거나 감소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겠죠. 이를 막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체내 효소와 똑같은 효소를 신체 밖에서 보충하여 깨진 밸런스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특히 복합 효소 분말은 스트레스나 노화에 의한 소화효소의 불균형을 잡아줄 수 있도록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분해해서 작은 단위의 포도당, 지방산, 아미노산으로 분해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본인이 어떤 효소가 부족한지 알고 계신가요? 누구나 부족한 효소를 스스로 깨닫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가급적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여러 종류의 효소가 들어있는 복합성 효소가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터미 파임자이면은요, 비타민 B1, 판토덴산, 비오틴이 있습니다. 비타민 B1은 탄수화물 에너지 대사에 필요하고 판토텐산과 비오틴은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9종의 소화 효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효소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명에 효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다음은 비타민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세기 영국 해군 역사책에 괴혈병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이 기록에 의하면 영국의 젊은 병사들이 아프리카로 항해를 시작한 지 수개월 만에 죽었다고 해요. 병사들은 식사는 제대로 하였지만 싱싱한 채소나 과일을 먹지 못해서 비타민C 결핍으로 인한 괴혈병으로 사망한 거예요. 이에 괴혈병 예방을 위하여 국제해운법에 출항하는 배 안에는 레몬 상자를 반드시 실어야 한다는 조항이 사업되었다고 합니다. 비타민C가 참 중요하죠. 비타민C가 세포의 산화를 방지함으로써 암과 각종 만성 질환을 예방, 치료하고 노화도 억제한다는 논문들도 발표되었어요. 또한 비타민C는 위, 십이지장 궤양의 원인인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의 번식을 억제하며 노인의 인지 능력과 기억력 유지를 돕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형성, 신경물질의 합성, 철 흡수, 면역 기능, 피부, 상처 회복, 엽산을 비롯한 아미노산, 콜레스테롤, 포도당 대사 등등에 관여를 합니다. 신경물질인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의 생산에도 필요해요. 신체 조직에는 부신, 뇌하수체, 수정체, 췌장, 뇌 등의 비타민C가 많이 필요해요. 비타민C는 대부분 수산으로 전환되어 소변으로 배설되며 항산화 효과뿐 아니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는 손상된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멜라닌 색소의 증가를 억제하여 기미나 주근깨를 완화시킵니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바르는 것 못지않게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는 미백은 물론 콜라겐 형성을 도와 피부를 탄력 있게 가꿔주고 우리 몸속 산소 공급에도 필요해요.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면 감도, 숨을 잘 쉬고 해독, 노폐물 제거도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모세혈관까지도 잘 뚫어주어서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합니다. 비타민C 섭취가 부족할 때 콜라겐 합성을 저해시키므로 뇌혈병을 일으켜 잇몸 부종, 출혈 등이 나타나요. 또한 만성 피로, 코피, 가뿐숨, 소화장애, 우울증 등이 나타나고요. 비타민C의 요구량은 흡연, 음주, 운동, 불포화 지방산의 섭취량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비타민C의 흡수율은 낮고 교체율은 높아지고요. 흡연자와 음주자는 혈청 내 비타민C 농도가 아주 낮습니다. 보건당국이 권장하는 비타민C의 하루 섭취량은 100mg, 괴혈병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최소량에 불과합니다. 비타민C가 결핍되면 세포간 물질과 콜라겐 합성의 장애를 받아 모세혈관이 쉽게 파열되고 피부, 점막, 내장기관, 근육에서 출혈이 생기며 체중 감소, 면역기능 감소, 상처 회복 지연, 고지혈증, 빈혈 등이 나타납니다. 콜라겐은 조직세포를 서로 결합시키는 단백질로서 피부, 뼈, 연골, 치아, 결체조직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유아의 비타민C 결핍증은 주로 골격에 이상이 나타납니다. 위염, 유궤양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죠.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은 위염, 유궤양의 원인입니다.
이런 분들은 모두 비타민C가 많이 부족한 분들입니다. 비타민C는 위점막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 수치가 높을수록 헬리코박터균은 줄어듭니다. 비타민C가 뛰어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는 거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염증, 상처난 곳을 잘 치료해 줍니다. 비타민C의 주 원료인 아스코르빈산은 물에 녹으면 강한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아스코르빈산이 상처에 닿으면 상처가 깊어지고 출혈이 나요. 이에 위산이 많은 공복에 먹이면 속이 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가 좋지 않은 분들은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비타민C는 공복에 먹는 것보다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후 곧바로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비타민C는 위 속에서 즉시 녹아야만 음식에 의해 생기는 발암 물질의 생성을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다이어트 효과도 높입니다. 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고용량 비타민C를 섭취하면 체중을 감량하는 효과가 있으며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해요.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 많이 들어보셨죠? 비타민C를 권장량보다 많이 먹으면 몸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비타민C가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연구는 없어요. 다만 과한 비타민C를 섭취하면 설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만약 비타민C를 많이 먹어서 설사를 한다고 판단되면 비타민C를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또 임신부가 비타민C를 과량 복용하면 태아가 비타민C 의존증을 나타내 출생 후 영아에게 비타민C를 공급하지 않으면 괴혈병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물에 녹는 성질, 즉 수용성이기 때문에 많이 섭취해도 필요한 양만 몸 안에 쓰이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되므로 체내 과도한 축적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비타민C는 복용 후 6시간이 지나면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하루 2, 3회 비타민C를 먹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진 6가지 만병통치약 중 하나가 비타민C입니다. 감히 만병통치약 이름이 붙을 만큼 세상이 인정하는 비타민C,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잘 챙겨 드는 것이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터미 컬러푸드 비타민C는 신체에 필요한 비타민C와 7가지 컬러 푸드를 상큼한 망고 맛과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소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이나마 느끼시나요? 효소와 비타민C 또한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말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애터미 파인자임과 컬러푸드 비타민C로 우리 몸을 튼튼하게 지키시고 모두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핑크스타 다이아몬드 마스터 손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